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파격이나 깜짝 이벤트는 없었고 오히려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2년보다는 실용에 무게를 두고 있죠. 여기에 화답하는 건 일단 주식시장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오늘은 2,900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 대통령 말대로 5천까지 갈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주가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본인이 주식에 일가견이 있죠. 오늘은 이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후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 휴면 게임인데 제가 90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친구 부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그래서 이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 또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군이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재개하기로 한 지 1년 만에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님, 사실 이 부분이 북한이 상당히 예민하게 보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원점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예. 위협도 했던 그 원인이 됐던 이슈인데요. 무엇보다 이 민통선 인근 지역의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송을 하니까는 북한에서도 이상한 괴성 같은 거를 방송을 해가지고 거의 밤에 그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이게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이번 이제 대선 과정에서 그런 그 민통선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집중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취했고 그에 대한 개선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통일부가 또 대선 직후에 대북 전단지를 그동안에 날려왔던 그런 이제 NGO들에게도 자제를 촉구했고 마찬가지 그 연장선에서 어쨌든 국가의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미 이제 파기됐던 그 9.19 군사 합의나 이런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 일환으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부터 중단하는 걸로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마 북한을 상응하는 조치가 북에서도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굳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코스피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정광재 대변인 경제부 오래 하셨으니까 코스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외부의 자금, 외국의 자금이 들어올 때 이 한반도가 안정화된다는 것도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좀 따져보죠. 글쎄 그 대북 확성기를 가동 중단한다고 해서 그 정도 재료에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른바 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지난 6개월간 이 정책 리더십, 정치 리더십이 상실되면서 여러 경제 정책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경제 정책들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측면이 강합니다. 투자자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했다는 측면 이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부터 벌써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정 투입을 많이 하겠다. 이건 결국에는 시장에 돈을 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강력한 목소리들을 내왔습니다. 후보 시절에도 경제 전문 유튜브 등의 채널에 출연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도 일정 부분 투자자들이 호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적인 흐름으로 갈 건지 그건 또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5거래일 연속 올랐다. 물론 심리적으로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오늘 코스피가 2,900을 돌파한 것이 3년 5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가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 그런 내부에서 이런 제도나 규제 같은 것도 손을
보겠다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상법 개정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의 어떤 불공정, 불투명 이걸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제 이 거래 활성화 또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일종의 이제 개미 투자자였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 박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아요. 이제 그런 그 이제 본인의 경험의 연장선에서 어쨌든 주식 투자자들이 느끼는 우리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걸 좀 디테일하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예. 선거 공약에도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취임 일주일 만에 지금 뭐 한국거래소를 찾아서 다시 한번 그걸 재확인하는 이제 정책 행보를 한 건데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 기간 이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발 이 관세 이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구조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고 주식시장에 받을 영향도 크고 뭐 환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이제 협상 시한이 임박해 있습니다.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지금 조금 활성화되고 있고 이게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의 중장기적 방향을 좀 결정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어제 대통령실이요 장차관에 대해서 국민 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첫날부터 좀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좀 브리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습니다.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 추천제 국민들이 말 그대로 추천을 고위 인사들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박 의원께서는 이거 국민 추천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적합한 인물들이 추천이 될까 그런 생각 안 해요. 뭐 덜어는 있겠습니다만 또 이게 이제 추천이라는 그 이 이벤트의 속성상 사실은 그 자리하고 거리가 먼 인물들도 막 추천이 되고 재미삼아 또 그걸 되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이걸 시행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지지자들의 효능감 같은 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걸 확대하겠다. 단지 지지자들이 아니고 어쨌든 인사라는 게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인사입니다. 근데 그 인사에 국민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권이 바뀌고 또 새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이제 국민 주권 정부라는 그런 효능감을 한번 높여보겠다. 이 취지인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출범했을 때 그랬나요? 장관 추천을 받기는 했는데 실제 그 제도에 따라서 누가 공직 후보에 올랐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효성 문제가 아마 따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이미 한 2배수, 3배수 정도의 그 예정돼 있는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들이 있을 텐데 그런 후보들과의 추천 제도가 맞물리면 가장 시너지가 크게 나는 거고 저렇게 추천을 많이 받는 후보자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공직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을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또 부적합한 판정을 받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건지는 사후적으로 어쨌든 다 인선이 끝난 뒤에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국민 추천제 추천 명단을 보면은요, 가령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문체부 장관에는 이제 유재석 씨라든가 또 아이유 씨 이런 분들이 추천이 올라오기도 하고 여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오히려 이준석 의원이 올라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가려내느냐 또 희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탁현민 전 비서관이죠. 참신하다고는 일단 했지만은 조금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제도 자체는 뭐 해볼 만하고 참신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우려됐던 거는 뭐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이제 불특정 다수가 어떤 희화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걸 조금만 잘못하면 제도 자체가 희화화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검증과 결정하는 과정을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탁현민 비서관 얘기대로 실제로 정착하고 적용하기까지는 조금 더 보완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었습니다. 이 국민 추천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방안을 마련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기사까지는 있는데 그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누가 등용이 돼서 적임자를 찾았는지 이것에 대한 팔로우업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탁현민 비서관 얘기한 것처럼 본인 정부에서도 이거를 시행해 보려고 했으나 예. 이게 시행 과정에서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것만큼 효과적인 제도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벌써부터 제기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답정너식으로 이미 어떤 장관, 어떤 차관에는 본인 진영 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든 민주당 내에 여러 후보군이 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은 이른바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이제 구색 맞춤식으로 이 후보군들이 마련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제도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등용이 됐는지 예. 이 결과가 나와 봤을 때 이 국민추천제가 정말로 진정성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였구나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만약에 이렇다 할 그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냥 과거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했다라는 평가를 피할 수가 없겠죠. 예. 국민주권 철학이라는 취지를 반영하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로 옮겨가겠죠.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갑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안건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는 총 259억 원으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인 378억 원의 69%, 119억 원을 줄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실 배치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입니다. 박 의원님, 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갔을 때 이전 비용보다는 적게 든다고는 하지만 좀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기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뭐 그런 반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용산 이전 자체가 매우 사실은 졸속으로 애초에 옮겼을 때요. 결정을 예. 하고 졸속으로 추진을 했고 그에 따라서 연쇄 이동이 있었잖아요. 군부대도 옮기고 또 뭐 여러 관저들도 그랬죠. 옮기고. 예. 근데 그 비용을 종합하면 한 1조 원 이상 들었다. 최대 이렇게까지 평가가 나와요. 예. 지금 이거를 청와대로 다시 재이전할 때 그렇게는 안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국민 혈세가 드는 건 사실이고 또 무엇보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이른바 이제 뻥카라고 얘기하는 예. 윤건영 의원이 최근에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걸 이제 옮겨갈 때 다 뜯어가 버렸다. 근데 그걸 다시 옮겨와야 되거든요. 이게 옮겨가야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대통령 집무실하고 멀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에 따르는 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사무실 옮기는 건 오히려 작은 일인데 이 시스템을 옮기는 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감안하면 지금 259억 예비비 편성했다는 건 아마도 최소한일 겁니다. 그보다 이제 돈이 더 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건물도 사실 보수가 좀 필요해요. 특히 예. 이제 업무동 같은 데는 이제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를 대통령 집무실과 업무동 간에 어떤 배치를 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개방을 했다 하더라도 전면 개방을 한 건 아니었고 예. 일부만 개방이 됐고 여전히 일부 통제된 시설들은 있었거든요. 그랬었나요? 그래서 이제 기존 시설을 완전히 못 쓰게 된 게 아니고 기존 예. 시설을 다 개방해 가지고 새로 다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걸 다시 재이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비용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청와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예. 용산으로 이전을 했는데 사실상 소통이 이루어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결국에는 이제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8월 1일부터 청와대 관람이 중단이 되고 한 3개월 정도 복구가 된다고 하면은 청와대는 일단은 이 대통령 취임 100일쯤에 다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취임 100일에는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부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죠. 예. 근데 저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완전히 실패했다.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시대를 접고 용산으로 나오려고 했을 때는 보다 국민에게 가까이 가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예. 이런 뜻을 갖고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은. 그런데 실제로 3년 동안 불통정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고 그래서 다시 청와대로 가겠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렇게 국가 예산이 자꾸만 다른 데로 쓰일 것이 아니라 아예 용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는 소구력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야만 저는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하겠다고 했잖아요. 개헌과 맞춰서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대통령실과 국회를 이전하려면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구나. 결국에는 뭐 청와대 이전이나 이런 국회 이전 등을 계기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한다든가 권력 분산형인 개헌을 함께 한다든가 이거에 대한 진정성을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청와대로 갔다가 다시 이 세종으로 내려가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무적으로 깊게 생각하고 고민한 후에 예. 결론 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궁극적으로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민주당이나 대선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만 예. 그거는 이 정부 임기 내에 불가능할 거예요. 일단 개헌이라는 일종의 정치적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지만 물리적으로도 지금 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 무슨 건물이 예. 있거나 뭐 기초공사도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쨌든 그 부지를 정비해가지고 기초공사하고 뭐 건립을 한다 그래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 정부 임기 중에 그런 정치사회적 합의를 하고 어떤 상징적 조치, 이를테면 뭐 분소가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상징적 조치를 취하고 본격적인 이전은 다음 정부에 가서 더군다나 이게 이제 개헌이 돼야 수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때까지 용산을 계속 쓰는 거는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용산하면은 이제 뭐 예. 계엄 내란 이 이미지가 굉장히 짙게 드려져 있고 예. 불통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계속 쓴다는 거는 부담이 있어서 일단 예. 청와대로 복귀했다가 이 본격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청와대에 이제 지하 벙커라고 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인데 윤건영 의원의 말에 따르면은 아예 이 지하 벙커를 뜯어가지고 용산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위기관리센터가 청와대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윤 의원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용산 이전을 급작스럽게 하면서 용산에도 지하 벙커가 필요했거든요. 위기관리센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설비를 못 구하니까 청와대 지하 벙커 걸 뜯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벙커를 정상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예. 현장에서 무엇을 뜯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청와대 지하 벙커를 구축하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기관리센터라고요. 대한민국 북한의 상황까지요.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뭐 재난, 군사 관련, 보안 관련 한눈에 볼 수 있는 센터를 얘기하는데 이게 청와대에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예. 그리고 앞서 윤건영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시간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이 전산망들을 다 연결한 예. 거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좀 이걸 무리하게 졸속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동일한 어떤 시설을 그 짧은 시간 내에 갖추기 어려우니까 그냥 뜯어다가 갖다 붙였다. 예. 근데 그걸 재이전하려면 도대체 뭘 어디서 어떻게 뜯어갔는지 이걸 확인하고 그걸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집무실을 옮기고 이 직원들 사무실로 옮기는 건 그렇게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예. 근데 저 지금 이 위기관리센터 같은 그런 이제 시스템을 옮기는데 시간 비용이 많이 들 거고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3개월 내에 저것까지 완비될 수 있을까? 다소는 예. 조금 시간은 빠듯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시설이 가야 만약에 없으면 안보라든가 재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모를 조금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위기관리센터를 그쪽으로 뜯어서라도 갈 수밖에 없는 뭐 다급함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무리하게 너무 이른 시기에 옮기려고 했다라는 측면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그 벙커에 그 시설을 그냥 둘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용산으로 이전을 한 후에 정상적으로 이 용산이 대통령실로 오랜 기간 지속했다면 당연히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 운영에 실패했고 3년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불거진 문제인데 뭐 이 위기관리센터가 영속적으로 업무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3개월 안에 청와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차질 없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뭐 예산이 좀 들더라도 반드시 뭐 이전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속도를 내야겠죠. 알겠습니다.